그러면은 여러분들 양도담보무죄로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봅시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을한테 돈을 빌려 을이 담보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담보 내놓으라고. 그럼 얘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니까 당연히 개인 걸 담보로 맡겨야 되는데 회사 물건을 회사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맡겼어. 그럼 얘 배임 맞아 안 맞아? 맞지. 누구에 대한 배임?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도담보무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어떤 의무, 부수적 사무, 배임치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잠깐 봅시다. 청산 절차. 지금 A 회사가 있고 대표이사 갑이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주. 그럼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냐? 채권자. 근데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망해버린 거야. 그럼 지금 누가 빡치냐? 채권자나 주주가 빡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남으면은 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그래도 남은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야. 컴퓨터, 책상, 뭐 회사의 자동차.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갖고 싶겠어, 당연히? 채권자나 주주가 갖고 싶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쓰레기가 됐으니까. 근데 이 대표이사가 어떤 짓을 하냐? 이 자동차나 책상, 컴퓨터를 얘네한테 주지 않고 남은 재산을 딴 데 함부로 처분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나 주주가 얘에 대해서 뭐를 야, 너 우리 배신했어. 우리에 대해서 배임죄야 라고 신고를 한 거야. 그럼 우리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대표이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청산인이라고 하거든.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그러면 부도난 회사를 뭐라고 하냐? 청산회사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청산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뭐가 되냐? 남은 정리 절차, 청산 절차를 하는 청산인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청산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얘네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결국 얘네에 대해서 배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346페이지. 3번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신주 발행은 새로운 주식이에요. 새로운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을 목적을 함으로써 신주 발행과 관련된 대표이사의 업무는 밑줄 대표이사의 업무. 누구의 사무? 회사의 사무일 뿐. 신주 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밑줄 일반 주주들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느낌 와? 됐죠? 그럼 351페이지. (2번) 판례. 거기 배임 안 되는 거. 청산회사의 대표 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권 등 회사의 청산사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밑줄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됐죠? 그래서 청산 나오면 무죄 쳐도 돼요. 청산 무죄.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봅시다. 을이 갑한테 건물을 팔고 싶어. 10억짜리를. 근데 갑은 현금 7억밖에 없어. 그 다음에 갑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3억이 부족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짱구로 굴려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거야. 야, 내가 일단 7억 줄게. 그럼 7억을 주면은 네가 일단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 등기해줘. 그럼 이게 내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땡길게. 그래서 3억을 땡겨서 요거를 너한테 줄게. 야, 그럼 너는 10억 갖고 나는 요거 건물 가지니까 좋다. 오케이, 너 똑똑하네. 오케이, 내가 7억만 받고 이전 등기 해줄게. 이전 등기 해줬어. 그래서 얘가 그거를 가지고 담보해서 3억을 땡겼어. 그러면 이게 3억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이미 이전 등기 내게 됐는데 이미 내 수만에 드는데 미쳤다고 줘. 그래서 딴 데 써버린 거야. 빡치지. 뚜껑 열리지. 그래서 얘를 뭘로 신고했다? 배임죄로 신고했다. 그럼 결론. 여기서 여러분들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왜? 지금 이거는 타인 사무일까 자기 사무일까? 자기 사무지. 왜?
얘가 주기로 한 이 3억은 매매 잔금을 치르기로 약정한 거지. 얘가 부동산을 사면은 당연히 돈을 줘야 돼. 맞지? 그래서 그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남의 돈 주는 거야? 자기 돈을 주는 거야? 자기 돈을 주는 거잖아. 이거는 대행사무다, 대행사무가 아니다. 대행사무가 아니다. 그럼 이거는 이 3억을 안 줬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어렵지 않아요. 거기 5번의 양가로 2번 볼게요. 346페이지, 346페이지에 5번의 2번. 피고인이 갑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그 다음 밑줄, 매매 잔금은 일정 기간 내에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지급하고 밑줄, 지급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석한 해주로 약정 밑줄. 핵심은 뭐 주기로 약정했다? 매매 잔금을 주기로 약정했다. 그럼 이거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타인사무 위반이 아니고 자기사무 위반, 배임죄 될 수 없다. 됐어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시냐? 350페이지, 350페이지. 거기서 우리가 안 한 것 중에 좀 봐야 될 게 7번, 8번 체크해 봅시다. 7번, 8번. 6번도 체크. 6, 7, 8을 묶으세요. 6번 밑줄, 가등기권자. 가등기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권자야, 채권자. 임무에 위배해요. 변제기 전에. 변제기 전이면 함부로 처분하면 되는데 채권자는 안 되죠. 채무자의 승낙 없이 부동산을 밑줄 처 앞으로 이전 등기했대. 함부로 처분했대. 변제기 전에 채권자가 뭐 처분했어? 부동산. 그러니까 뭘로 뺐다? 배임죄. 됐어요. 그래서 6번, 7번, 8번 다 똑같은 법리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요거 잠깐 볼게요. 우리 편의점 CU가 내가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몇 개 가맹점이 있냐? 약 13,000개가 있는 거. 13,000개. 총 13,000개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서울에 뭐 잠실점, 영등포점, 뭐 부산의 해운대점, 경포대 쭉 하니까 13,000개가 있대. 엄청 많죠. 그럼 이때 서울에 예를 들어서 잠실점, 영등포점 몇 개 지점을 편의점 CU가 본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A사한테 가맹점 좀 대신 관리해줘 라고 맡겼단 말이야. 가맹점 관리 대행 계약을 맡긴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A회사가 요 잠실점 요 업주한테 뭐라고 하냐? 요즘에 CU 별로 안 좋잖아. GS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우리 GS로 같이 넘어갈까? 그래서 얘네 업체를 뭘로? GS로 넘겨버린 거야. 그럼 얘는 본사에 대해서 배임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가맹점을 관리하는 대행계획이네. 그럼 대행사무 맞네. 그럼 타인사무가 되는 거. 배임죄 된다. 그래서 13번. 갑 주식회사와 밑줄 가맹점 관리 대행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 업무 등 수행하는 의 주식회 대표자인 피고인이 밑줄 임무에 위배해서 갑회사 가맹점을 다른 경쟁 가맹업체로 임의로 전환한 거. 배임죄 된다.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쭉쭉쭉
다 했고 353페이지까지 넘어가서 요거 잠깐 볼게요. 보험계약 해지 명령 판례인데 일단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이제야 그 배병우여서 시대가 열리는 거지. 지금 대놓고 죽으려고 막 환장한 애들을 보험가입 시켰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 보험료 다 내고 이거 다 뒤져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챔피언 먹으러 내가 챔피언 쳐먹으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지금 요 보험회사에 다니는 유승범이 이 내용이 뭐냐면은 보험왕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나 다 생명보험금을 체결시켜 놓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 뭐 하려는 애들이야? 자살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살해버리면은 엄청난 보험금이 부과가 되고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유승범한테 뭐 하는 거야? 야, 네가 보험계약 체결 왔잖아, 임마. 이거 잘못하면 회사가 크나큰 손해 발생해. 가서 빨리 해지시켜. 해지를 명령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해지라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파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해지 사유가 있어야 돼. 해지 사유가. 그래서 얘가 뭐 기망을 해서 뭐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함부로 해지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지를 못 시키다 결국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서 엄청난 보험금이 지출이 된 거야. 회사 입장에서. 그럼 이게 이 유승범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 할 수 있는 걸 시켰어야 되는데 얘는 할 수 없었단 말이야. 맞아.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 17번 보험계약 모집인이 보험 아줌마 정도 생각하면 돼요. 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하여 체결시킨 보험계약이 위험성이 크니 해약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그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하더라도 그 다음 밑줄 위 보험 모집인에게는 보험계약자를 설득하여 보험계약을 해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됐어요. 배임죄 안 된다. 19번 요거 잠깐 봅시다. 이제 12월 20일 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재경이 형이 사업을 하다가 좀 망해갖고 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규 형이 이제 건물이 경매로 나가면 좀 싸잖아. 싸니까 여기에 경매 참여한 거야. 그래서 얼마에 사겠다. 20억에 사마겠다라고 입찰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입찰할 때는 당연히 보증금을 내야 돼. 그래서 계약금을 거는 것처럼 똑같이 10%를 보증금. 그래서 얼마 내냐? 입찰 보증금 2억을 내는 거야. 왜 낼까? 나중에 낙찰받고서 나 안 할래요 하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 보증금을 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그 재규 형만 참여를 해갖고 재규 형이 여기에 낙찰을 받았어. 그럼 재규 형은 나중에 얼마 내면은 2억 이면 됐지. 18억만 내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경매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재규 형이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재규 형이 울고불고 찾아가는 거야. 그치? 이거 유찰될 수도 있거든. 낙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돼. 그럼 유찰되면은 어쨌든 계속 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재규 형한테 가서 한 번만 지금 봐주세요. 지금 이 12월 25일인데 이거 낙찰돼갖고 그러면은 이 겨울날 엄동산에는 어딜 가냐? 크리스마스를 기껏해서 그 가족들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발 요거 낙찰 좀 포기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규 형이 인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재규 형이 오케이, 알았어.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 내가 너 한번 살려줄게.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 근데 약속해놓고 나오니까 오씨 큰일 났네. 얼마? 그렇지, 2억 날리게 산 거, 날리게 생긴 거. 맞지? 그러면 재규 형 어떻게 하겠어? 이거 정말 약속 지킬까? 약속 져버리고 18억 내버릴까? 그렇지, 18억 내야지. 2억인데, 그지? 18억 내고 낙찰을 받아버린 거야. 그럼 이게 배임이냐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요 재규 형은 뭐를 위반했냐?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이지. 그럼 이거는 남의 약속이야, 자기의 약속이야? 자기의 약속이지. 맞아.
그럼 이거는 남의 사무를 대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지켜야 할 일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타인 사무가 될 수가 없다. 배임죄 될 수 없다. 당연히 2억인데 2억 날라가는 것보다 내야지 무조건. 신의가 뭐가 중요해? 2억인데 지금.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19번.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 자기 사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지급이 명령되자 위 약속을 어기고 경락대금을 완납해서 18억을 완납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됐죠? 됐습니다. 넘어가서 354페이지는 다 됐고 355페이지도 됐고 넘어가서 358페이지. 요거 잠깐 봅시다. 미안 357페이지. 지금 무역회사가 있고 대표회사 갑이 중국에서 기능성 화장품 미백 크림을 수입해서 파는 거야. 근데 이게 중국산이잖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미백이 되는 게 아니고 얼굴 각질이 벗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야. 중국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어려워지니까 이 대표회사가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 회사의 남은 재산을 가지고 마약을 밀수했어. 마약은 이거는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약을 밀수하다가 대표회사가 잡아버린 거야. 그럼 이게 마약을 밀수하는 게 회사에 대해서 배임죄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 이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는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런데 이 마약 밀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아니면 아예 위법이야? 위법이지. 그럼 이거는 본인을 위한다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 허용될 수가 없다. 이거는 배임죄가 되는 거야. 357페이지 봅시다. 맨 위에서 양가로 2번 판례. 행위자가 가사 밑줄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밑줄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계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가 없다면 그 다음 밑줄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은 가볍게 읽어볼게요. 바로 위에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 위배하는 행위는 임무의 배신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 측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밑줄 본인과 사이의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행위. 요게 배임행위다.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행위를 배임행위다. 배신행위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줄만 쳐놓으세요.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는 없다. 가볍게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러면 쭉 내려가서 OX 판례 1번 봅시다. 밑줄 회사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할 때 밑줄 회사 돈 빌려주네. 그런데 두 번째 줄 봅시다.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밑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이 되어 담보를 제대로 잡았자 안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배임죄 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2번.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의 이유로 갑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을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 가격으로 인수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계열사 나왔다. 계열사.
그럼 배임 5 치면 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A 회장 있고 계열사가 여러 개 있어. 뭐 갑 회장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A 생명, 뭐 A 자동차, 뭐 A 식품, 여러 계열사가 있어. A 회사에. 근데 이 갑 회장은 요 자동차 회사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어려우니까 얘네 회사한테 보고 부당하게 지원을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 이 A 자동차 회사는 살아나겠지만 이 계열사들은 어떻게 돼? 죽지. 손해나지. 그럼 얘네 계열사들이 뭐가 되는 거야? 배임이 되는 거. 그래서 계열사 나왔다. 배임죄 5 치면 돼. 계열사 나오면. 됐어요. 됐고 358페이지 5번 판례 읽어보세요. 됐어? 넘어갑시다. 5번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잠깐 봅시다. 변질 우려 양곡 봅시다. 농협협동조합이 있고 요 조합장 갑이 있고 이 조합 안에 양곡이 창고에 있었어. 창고에 있는데 이걸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친구한테 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판매 대금을 받지도 않고 무상으로 판매했다. 친구한테. 그럼 원래 이거 지금 조합에 있는 재산을 판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팔아야 되지. 근데 친구한테 돈도 안 받고 외상으로 판매한 거야. 그럼 얘는 조합을 위해서 제대로 일한 거야? 조합을 배신한 거야? 배신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회사의 직원이 회사 재산을 팔 때는 정상적으로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친구니까 돈도 안 받고 외상을 팔았다? 배임죄 당연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변질 우려가 있었어. 변질 우려가. 지금 당장 안 팔면은 이게 습도가 많이 차고 여름이어갖고 다 썩어서 못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판매한 거야. 그럼 이거는 배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원래면 돈을 받고 팔아야 되지만 지금 당장 못 팔면은 다 못 써버려 버리니까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상이라도 이미 미리 팔아버린 거. 이거는 회사에 대해서 배임이라 볼 수가 없다. 됐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372페이지. 이게 같은 법리가 따로따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372페이지에 6번 판례 세 번째 줄 양곡이 변질될 우려가 생겼다. 됐죠? 밑에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려다. 그럼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배임이라 볼 수 없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 잠깐 봅시다. A 회사가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있는데 지금 A 회사에 재산이 있어. 재산. 그 재산에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전환 사채. 사채라는 건 뭐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해. 근데 이 사채는 뭘로 전환이 가능하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 이거를 전환 사채라고 해. 근데 우리가 상법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식이나 회사채나 전환사채나 다 회사의 재산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회사의 재산이다. 그럼 보세요. 이거를 친구 을한테 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인수 대금도 받지 않고 발행했다. 줬다. 이거 무슨 죄야? 배임이지. 기본이 뭐야? 회사 재산을 넘길 때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넘겨야 되는 거야. 근데 돈도 받지 않고 줬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배임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주당 정상 가격이 훨씬 높은데 1원으로 판매했대. 배임 맞아? 맞지? 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러면
358페이지. 11번 봅시다. 11번 비등록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밑줄 시세 차익을 얻을 의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식의 시가보다 신경 쓰지 말고 밑줄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 가격으로 한 전환 사채를 발행. 끝났네. 그쵸? 헐값에 넘겼네. 배임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3번. 우리 아까 했던 거요. 한번 읽어봅시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신하는 행위로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의 결의에 있었다라 그 배임행위가 정당할 수는 없다. 그죠? 이사회 주주총회가 배임죄의 방주범이 되는 것. 그 다음에 364페이지. (13번) 판례 세 번째 줄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으로 계산. 맞죠? 헐값에 넘겼다. 회사 재산을. 배임죄 된다. 366페이지. (23번) 파란 글씨 전환사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회사 재산. 회사 재산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사채를 발행. 배임죄 된다. 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358페이지. (12번) 판례를 한번 잠깐 볼게요.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밑줄 전 회장이 부담해야 될 원청징수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지금 전 회장이 납부돼야 할 돈을 대표이사가 밑줄 다른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때 한마디로 전 회장이 납부할 것을 대표이사가 대신해서 회사 자금으로 대신 내줬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배임이 되는 거. 됐고 14번 읽어보세요. 읽히나 13번과 14번 같은 법리거든. 읽어보세요. 됐지? 넘어가시고 당연히 그 다음에 16번도 대학 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판공비라는 것은 접대비라고 생각하면 돼. 대학 교수는 이제 업무보다 보면은 특히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보다 보면 접대할 일이 많이 있잖아. 그럼 그 접대비가 회사에서 지원이 돼. 그게 판공비예요. 그럼 판공비 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밑줄 개인 용도로 썼다. 그럼 당연히 배임이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번 읽어보세요. 읽히나. (26번이라고) 했죠? 당연히 배임 맞지? 그렇지. 싼 값에 살 수 있었는데 대표회사가 당연히 지금 그 다른 업체가 뭐 친구 업체나 조금 관련 있는 업체겠지.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사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회사한테 배임 됐고. 그 다음에 배임 안 되는 거 1번 판례 보면 별표
배임죄에서 임무이배 행위는 본인과의 신인관계에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사무처에 대해서 밑줄 본인의 동의가 있다. 여기서 배임죄에서 본인은 누구로 바꾸면 돼? 피해자. 그럼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배임죄가 안 되겠지. 배신이 안 되겠지. 그럼 이거 이중매매에 연결시켜서 봅시다. 그러면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피해자는 1. 매수인. 그럼 1 매수인이 팔아도 된다라고 했어. 그럼 1 매수인에 대한 배임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볼게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리 관련법에는 1인당 대출한도를 10억으로 규정이 돼 있어. 만약에 10억 이상을 너무 해버리면은 이거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골고루 지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한 명한테 너무 집중이 되면은 대출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관련법에는 얼마? 10억으로 규정이 돼 있다. 만약에 그럼 요거 봅시다. 대출회사 임직원 우리 병한테 10억짜리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서 100억 대출 계약을 하는 거야. 100억 대출 계약을 해서 얘한테 100억의 현금을 지급을 한 거야. 근데 담보는 얼마짜리? 10억짜리 담보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때 아이고. 지금 100억 대출하면서 10억짜리 담보 받고 100억을 지급한 거죠. 그럼 이때 우리 회사한테 손해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법률적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까? 법률적으로는 지금 법률적으로 법 위반한 거 맞아? 맞지? 그럼 이 계약은 뭐가 되냐? 무효가 돼. 특별한 거 없으면. 그럼 무효가 되니까 법률적 관점에서는 계약 자체가 없네. 손해가 없는 거야. 근데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볼까? 그렇지. 이거 무효로 하더라도 100억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지. 그럼 이거는 손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재산범죄니까 법률적, 경제적. 그래서 우리 재산상 이익 판단할 때도 똑같아. 재산상 이익 판단할 때 법률적 재산설, 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재산설. 이것도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재산 손해 여부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고 어떻게 판단한다? 경제적 판단한다. 됐고. 그래서 우리 아까 나온 게 그거였어. 이 행위가 우리 아까 넘어갔던 거 뭐야? 요 행위가 법률적으로 뭐라 하더라도 무효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배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판례가 나온 거야 아까. 아까 잠깐 찾아볼까? 어디 있었지? 그치 35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인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 맞지? 경제적 재산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그럼 요거 볼게요. 대출회사 있고 임직원 있고 100억 대출해주면서 100억을 지급을 하는데 200억짜리 담보를 받았어. 그럼 이건 회사한테 손해다 손해 아니다? 손해 아니다. 그럼 보세요. 관련법 위반은 맞아? 초과 대출한 건 맞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배임죄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논점. 초과 대출 행위만으로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과 대출을 해주면서 10억보다 초과 대출하면서 부실한 담보 받았다면은 배임죄 되지만 초과 대출 해주면서 정상적인 담보, 충분한 담보 받았다? 그럼 회사한테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안 되는 것.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페이지 361페이지부터 맨 아래 판례 양가로 1번. 배임죄에서 재산 손해에 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의 가능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맞죠? 배임죄는 위험범이니까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에서 관점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밑줄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됐고. 넘어가서 367
7페이지부터 일단 보고 갈게요. 같은 법리니까. 7번 판례. 세 번째 줄.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해줬다. 그것만으로는 대출함으로써 구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는 변론으로 그 다음에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됐죠? 넘어가서 362페이지. 거기서 맨 위에 판례 봅시다. 재산 손해가 발생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재산 실해 발생의 위험이 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밑줄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은 부족하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 처리자일 거 갖춰야 되고 임무이익에 갖춰야 되고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본인에게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을 해야 된대. 그런데 막연한 위험은 이거는 위험이 발생했다는 거야, 잘 모르겠다는 거야? 잘 모르겠다는 거야. 위험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 구체적 위험을 말해. 이게 입증이 돼야 처벌할 수가 있는 거. 그럼 막연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은 위험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 될 수 없다. 됐죠? 막연한 위험. 그러면 됐고 두 번째 판례 됐고 세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는 잠깐 체크해놓고 가볍게 읽어보세요. 양가로 2번을 읽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읽어봤자 대가리 깨져요. 깨지고 이해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에서 양가로 1번에 양가로 1번 봅시다. 배임죄에서 재산 손해를 가한 때라면 현실적인 손해 가한뿐만 아니라 재산 실해 발생 및 총액도 포함되고 그 다음 밑줄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됐다 하여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지. 한 번 기수는 영원한 기수. 오케이. 이런 거를 잘 써먹어야 돼. 그래서 똑같은 법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끝났네. 재단법인의 이사장 밑줄. 두 번째 줄 밑줄.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여. 그죠? 부실대출 배임죄 된다. 됐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됐고 양가로 2번 맨 위에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나 특별회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요.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이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재산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은 배임죄가 된다. 그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잠깐 봅시다. 지금 을한테 요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정상적으로 5억을 대여해 줬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근데 얘가 그 돈으로 사업하다가 망해버려 갖고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얘가 돈을 또 빌려달라는 거야. 뭔 소리냐? 너 변제 자력이 없잖아.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냐? 만약에 네가 5억을 추가 대출해 주면은 이 5억을 가지고 내가 처음에 대출한 거 이거 변제할게. 변제 약정을 한 거야. 이거 갚을게. 그럼 이거 갚으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추가 대출 5억만 남으니까 이거는 회사한테 추가적인 손해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걸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돌려막기 비슷한 거야. 이거는 변제기를 늦춘 거랑 마찬가지야.
이 변제기가 11월 31일이면은 이거는 뭐 다음 년 2월 3일. 그러니까 변제기가 늦춰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를 해.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거 추가 대출 해줄 테니까 꼭 갚어. 근데 얘가 이 대출금을 갖고 안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안 갚아버리면 그치 손해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 추가 대출 해줬다 하더라도 그 추가 대출이 첫 번째 대출금에 변제되도록 약정이 됐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먹고 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추가 대출이 회사한테 손해 끼친 행위가 된다. 배임죄 될 수 있다고 한 거야. 그런데 거의 같은 법리인데 결론이 달리한 게 봅시다. 추가 대출을 해주는데 이 추가 대출금을 얘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얘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하잖아. 그럼 대출 계좌가 따로 있어. 뭐 112, 뭐 456 대출 계좌가 따로 있거든. 거기에 바로 계좌이체를 쏴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돈 추가 대출금을 먹고 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회사한테 5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배임죄가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럼 다시 추가 대출 해주면서 변제하기로 약정 만든 거 먹튀할 수 있다. 배임죄 된다. 그런데 약정된 게 아니고 바로 쏜 거 먹튀할 수 없다. 배임죄 안 된다. 됐죠? 여기까지만 하고 363페이지. 거기서 두 번째 판례에서 양가로 2번 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판례. 그러나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면서 추가 대출해주면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밑줄 먹튀할 수 있으니까 뭐가 성립하냐? 배임죄 성립한다. 그러면 그 위에 양가로 1번 읽어봅시다.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거래처에 신규 대출을 함에 있어서 밑줄 신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형식상 신규 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만 정리했다. 이 말은 뭐야? 서류만. 그러면 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추가 대출을 해준 적이 없대. 서류만 정리했대. 그럼 회사한테 돈 나간 게 없으니까 회사한테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밑줄 형식상 신규 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만 정리. 그럼 회사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다. 그 다음도 밑줄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됐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넘어가서 6번 판례 체크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366페이지 몇 개 판례만 하고 끝낼게요. 다 끝났어. 이미 여러분들 다 돼 있는데 3번 판례 봅시다. 363페이지 366페이지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저들의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상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밑줄 외상대금 채권이 줄어든 것처럼 처리하는 전산 조작 행위가 있다. 그러면 이 문구의 그냥 느낌상 채권이 줄어든 것처럼 처리했대. 그럼 채권이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대? 안 줄어들었다. 그럼 회사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어. 그래놓고서 인터넷 가계부에 써놨어 그거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가계부를 지워버렸어. 그럼 내 채권이 날아가는 거야? 채권이 여전히 있는 거야? 여전히 있단 말이야. 그럼 아무런 손해가 없다. 배임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에다가 체크해놓고 별표해놓고 예외라고 써놓으세요. 예외. 봅시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연체대금이 모두 변제된 것처럼 밑줄 전산 조작을 하여 부정대출. 그쵸? 신용불량자일 때 결국 전산을 조작해서 부정대출 해준 거야. 이미 이때 배임죄는 뭐가 됐냐?
기수가 된 거야. 그럼 한 번 기수는 영원한 기수가 기수가 되는데, 근데 이 판례는 특이하게 그 다음 밑줄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수한 채권액이 더 많아졌대. 회사 입장에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봤대. 결과적으로. 그래도 기수가 맞지. 한 번 기수는 영원한 기수인데, 근데 이때는 배임죄가 무죄가 된 거야. 예외적인 판례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비판을 많이 받아. 그래서 원래는 한 번 기수는 영원한 기수니까 배임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현실을 고려한 거야. 이런 행위로 회사한테 이익이 너무 크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해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조금 너무 문제가 있었던 거야.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는 판례.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판례니까 반드시 문구가 나와야 돼. 뭐라고 나와야 되냐? 결과적으로 회수한 채권액이 더 많아졌다. 이게 나와야 돼요. 됐습니다. 넘어가서 6번 판례 봅시다. 판례가 진짜 많네요. 요것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6번 판례. 두 번 거기 파란 글씨 봅시다. 파란 글씨 앞에 세 번째 줄 끝에 신규 자금이 밑줄 신규 자금. 회사가 새로운 자금을 내주는 거예요. 그 자금이 밑줄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했대. 그럼 이거는 그치 계좌로 바로 쏜 거란 말이야. 먹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배임죄 될 수 없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체크해 줄게. 9번 체크. 그 다음에 11번 체크.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넘어가시고 368페이지에 13번 첫 번째 줄 끝에 권리질권 밑줄. 권리질권보다 무죄. 그렇죠? 법률 다 했죠. 권리질권 무죄.